안녕하세요. 깡투입니다. 깡투의 투자사 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거에서 플러스 알파, 시장의 장세 판단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장세 판단이란 건 시장이 강할 때 비중을 올리고 시장이 약할 때 비중을 줄이는 자연스럽게 리스크 관리가 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깡소님 저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배우셨어요? 네, 드디어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장세 판단에 대해서 오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상승장에서는 추세충이 잘 되고 하락장에서는 좀 실패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상승장이랑 하락장은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 옛날에 이동평균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동평균선이 뭔지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우선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말 그대로 평균을 따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동안 종가의 평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승률과 손익비, 점진적 베팅,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닛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한 종목을 살 때 5개에서 유닛으로 나온다. 거기에다 장세 판단에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유닛을 더 나누는 겁니다. 뭔가 좀 헷갈리시죠? 사실 제가 추세 추정 매매를 좀 오래 했는데 과거에는 제가 추세 추정 매매를 할 때 장세 판단 매매가 유닛이 없었습니다. 유닛이 없었던 이유는 제가 이동평균선을 따져서 시장이 뭐 120일 이평선, 뭐 60일 이평선 아래에 있다라면 매매 자체를 쉬었거든요. 근데 그 매매 자체를 쉬는 게 저는 그게 익숙하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통 쉬는 기간이 길면 1년 넘게 매매를 안 할 경우도 있었고요. 뭐 짧게는 몇 개월 그렇게 흘러갔는데 저는 가치 투자도 같이 하고 있고 시스템 스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추정 매매를 쉬더라도 별 영향이 없었는데 제가 추노라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는 사람들이 추세 추정 매매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업 투자자인데 추세 추정 매매를 하는데 제가 1년 동안 쉬세요? 이 얘기를 했더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나쁠 때 애매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싶어서 만들어낸 게 추세 추정 중에서도 장세 판단, 즉 유닛을 추가적으로 더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닛을 또 넣나요? 네네. 근데 이건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더 넣거나 빼고는 개인 성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5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5개는 말 그대로 픽스된 게 아니라 고정된 게 아닙니다. 사람 성향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그냥 6개로 한다거나 뭐 7개로 한다거나 3개로 한다거나 그건 다 본인 선택인 겁니다. 장세 판단할 때도 시장이 상승장이다, 횡보장이다, 하락장이다 이렇게 3개로 나누셔도 되는 거고, 횡보장을 제외하고 상승장이다, 상승장이 아니다 이렇게 2가지로 나누셔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눈지는 본인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평선은 어쨌든 후행성 지표잖아요. 근데 지수가 이미 예를 들어 이평선 60일이다 했을 때 그 위에 올라갔다 하면은 이미 바닥 대비 너무 오른 상태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막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뭐 이런 말도 하셨던 것 같은데 아예 발바닥에서 잡고 싶거든요. 그런 방법은 그럼 발바닥을 맞아야 수밖에. 그런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세라는 거 너도 나도 다 확인할 수 있을 때 추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니까 바닥에서 사고 싶고 저점에서 사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아니라 누가 봤을 때 후행적으로 예상하지 말고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를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예상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앞으로는 그냥 대응,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이대로 행동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즉, 이 코스피 지수가 60일 위에 있다. 많이 올랐네? 추세가 강하구나. 오히려 좋아. 이 추세가 꺾을 때까지 나는 들고 가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돼요. 제가 추세를 만들진 못하니까 따라가야죠. 추세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항상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씩 근데 친구 중에 배신자가 있을 뿐인 거지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배신자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승률 30%의 거의 대부분 배신자입니다. 그렇네요. 거의 대부분 배신자네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드릴 건데, 시장 장세에 따라서 유닛을 또 나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시드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예를 들어서 PD님이 1000만 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00만 원 있다가 가정하고 종목 유닛은 3개로 나누고 장세 판단은 2개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똑같죠? 5개 유닛으로 나온 거야. 결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기존에는 점진적 베팅에 의해서 3R 즉 24% 이상의 손익비에 달성하면 성공했다, 실패했다
기준을 가진 거라면 지금은 3유닛, 3개 유닛만 그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 2개는 시장을 판단할 겁니다.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주가 자체가 코스피나 코스닥을 봤을 때 이평선 위로 올라가고 계속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즉 간단하게 우리 HTS 기준으로 60일 이평선이라 본다면 코스피가 60일 위에 있으면 2유닛, 코스피가 60일 아래에 있으면 1유닛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코스피의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 4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큰 폭으로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지수가 좋았고 시장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이평선을 따라서 꾸준히 움직이게 됩니다. 이평선은 후행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5일선을 따라서 크게 무너짐 없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5일선 기준이라든지 20일 기준이라든지 하기에는 너무 주가의 움직임이 빠릅니다. 사실 차트를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20일 이평선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집니다. 20일 이평선이 생명선이다. 이 20일 이평선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추세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지만 너무 잦은 매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은 20일 이평선 위로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서 20일 이평선만 지키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례 없이 강세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20일 이평선 위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를 볼 때는 최소한 5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거로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주가는 60일 이평선 위에 있겠죠?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60일 이평선을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유닛수를 증가하는 거고 이 60일 이평선 미만으로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비중을 줄여서 1유닛만 투입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세장일 때는 유닛을 최대로 넣고 약세장일 때는 유닛을 줄여서 넣는다. 꼭 2개로 나눌 필요도 없고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 이렇게 3개로 나누셔도 되고 본인 선택인 겁니다. 이 추세 추종 매매는 한 방향으로 있을 때 가장 강하거든요. 즉 위로 상승하는 추세거나 아래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즉 하나의 추세가 있을 때는 강한데 문제는 가장 어려운 건 횡보장입니다. 횡보장일 때는 변동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이런 휩소 현상이 자주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오히려 비중을 줄여가지고 대응하고 강세장이나 약세장일 때는 비중을 늘리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특정 지수가 이평선 아래 하락장에 있는데 특정 섹터만 미친 듯이 오를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 섹터에만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나요? 아니면 이럴 때도 매매를 좀 쉬어가는 편이신가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까 유닛으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이미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종목 유닛은 3개로 나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하락장에서도 강해가는 섹터와 종목이 무조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로나 시절 때 바이오, 진단키트 이런 게 아주 감세장해 보였습니다. 코로나라고 무조건 쉬고 시장이 약세라고 쉬는 게 아니라 약세장성에서도 강해가는 섹터와 종목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셔서 그 종목은 풀 유닛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나머지 시장 유닛은 최소 유닛. 그렇다면 그런 약세장에서는 아무리 종목이 좋아봤자 4개의 유닛만 들어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에는 한 개밖에 못 넣으니까 시장은 안 좋은데 종목은 잘 올라가니까 종목은 풀 유닛으로 들어가고 시장은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유닛을 나누실 때 유닛을 묶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 유닛수, 시장 유닛수 이렇게 2가지 관점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횡보장이 제일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올랐다 싶으면 또 내리고 또 손절하면은 또 오르고 그런 휩수가 계속 나올 때는 어떻게 메타를 잡고 가셨는지. 왜냐면 제가 마이너스 8%로 기준을 잡다 보니까 계속 금방 손절을 하게 되고 제가 팔면 또 오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런 미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버티고 가져가시는지 궁금합니다. 횡보장에서 휩소는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 이 횡보장 중에서도 변동성이 높은 횡보장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코스피 지수가 많이 움직여봤자 1, 2%만 보통 움직이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막 하루에 3%씩 4%씩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추세 추정 매매에서는 어려운 장세일 겁니다. 횡보장인데 변동성까지 높은 시장인데 그 시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휩소가 많을 때는 많은 만큼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만 이 추세라는 건 내 친구고 휩소는 당연한 거고 실패는 항상 당연한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잘 하면서 한 번에 큰 추세로 모든 걸 다 만회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추세 추정 매매는 자연스럽게 계좌가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계좌가 아닙니다. 계단식으로 한 번에 큰 점프로 올라가게 됩니다. 대부분 슈퍼루키라는 종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24%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가볍게 몇백 프로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놓치지 않는 거. 그게 추세 추종 밈의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종목이 어떻게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 시도하는 과정 속에 손절이 자연스럽게 휩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시장 장세 판단하실 때 꼭 코스피, 코스닥 구별을 하셔도 되고 구별 없이 하셔도 되고 이거는 개인 취향 차이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기준을 정했을 때 그 기준을 앞으로도 지킬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핵심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백테스트를 통해서 코스피, 코스닥 여러 가지 이평선을 다 넣어서 테스트했지만 솔직히 결과가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공화국이죠. 반도체가 사이클이 계속 좋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요. 왜냐하면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다. 아 이제는 비싼 거 아니야? 피크아웃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추세 추종 매매는 아시죠? 비쌀수록 오히려 좋아. 추세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반도체 말고도 그럼 어떤 주식이 있을까? 어떤 섹터가 있을까?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내러티브와 넘버스라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러티브도 좋고 넘버스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테마성인 회사적인 이야기도 좋을 뿐더러 실적까지 받쳐주고 있어서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면에 밸류에이션 즉 실적은 안 받쳐주는데 아직까지 넘버스는 안 되지만 내러티브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섹터들이 지금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원전, SMR이라 보시면 됩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AI라고 결국 생각하시면 됩니다. AI를 하려고 했더니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돼요. 근데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게 결국 전기입니다. 근데 전기를 쓰려니까 지금 전기가 너무 쇼티지가 나고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게 태양광, LNG인 거고요. 그 다음에 준비된 게 SMR 원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원전을 계속 지어야 되기 때문에 미래가 아주 밝다. 다만 원전을 짓는데 시간이 걸리고 지금 당장 넘버스 실적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막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원전 하면 떠오르는 게 피디님 혹시 아시나요? 원전이요? 네.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추세 추종의 기본은 남들이 모르는 소외주, 야 나만 알고 있는 비밀 종목이야 이게 아니라 남들도 다 아는 종목에서 추세가 이어져서 가는 종목들 그걸 공략하는 게 핵심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4월 달부터 해서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횡보 구간이 나왔습니다. 7월부터 10월 달까지 횡보를 하고 다시 10월 달에 점프 그리고 다시 조정 계단식으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지점은 어디라고 했죠? 이벤트 드리븐 타점 즉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고 잠대 양봉이 생기면서 기존의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매물대를 넘어서는 이런 현상이 나올 때라고 했죠. 그렇게 따지면 매매의 타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은 지지와 저항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25년도부터 쭉 상승하다가 정고점을 넘어서는 여기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돌파했죠. 그리고 상승 기본적으로 짧은 조정 구간에는 개인 취향 차이입니다.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 또 매수 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강하게 돌파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할 경우에도 필요한 게 베이스 캠프입니다. 높은 산을 오르려면 중간에 쉬어야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완전한 조정이라는 것은 기존에 상승했던 구간을 다 반납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반납하고 나머지는 횡보하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좋은 겁니다. 이때 나오는 현상이 유명한 VCP 현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VCP 현상이라는 건 변동성 축소라는 것으로 조정 기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VCP 현상이 나올수록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건전한 조정을 거쳤습니다. 약 3개월, 4개월 정도의 조정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채로 이 크게 중간을 넘어섰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간에 딱 한번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추세 추종 매매자라면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났기 때문에 이게 눌림목이었구나, 다시 올랐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더 하락할지, 추세적으로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났기 때문에 이게 눌림목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조정 구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파, 기존의 고점을 돌파해서 넘어서는 이 구간이 또 하나의 매수 지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어때요? 최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11월부터 해서 건전한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 최근 1개월 사이에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돌파는 아니지만 돌파하기 전 모습까지는 이미 다 나왔습니다. 이미 하단에서 돌파는 아니지만 거래량이 터졌고 인더스트리 액션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원전주였던 우진, BHI 등등 다른 종목들도 같이 다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주식은 혼자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인더스트리 액션 그룹으로 다 같이 상승했을 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드론 쪽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방산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이 K9 전차 이런 거, 미사일 이런 거 위주로 생각하는데 드론 같은 경우에도 방산은 필수인 겁니다. 다만 드론은 중국이 제일 잘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드론에 강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사실 드론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전차는 하나가 몇십억인데 드론은 몇백만 원짜리 드론이 전차에 부딪힌 거죠. 자폭이 되면서 이 몇십억짜리의 전차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그만큼 가격 대비 효율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에서 드론을 비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도나도 전쟁 물자로 드론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론에 들어가는 것은 2차 전지가 아닙니다. 1차 전지입니다. 드론은 자폭용이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리는 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굳이 쓰지 않고 1차 전지만 쓰고 있습니다. 그 1차 전지를 만드는 상장사가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명이 사실 제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보통 오름 테라픽스 이런 것처럼 이름만 들어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좋은데 1차 전지 만드는 회사는 빛으로 셀 꼭 빨리 팔아야 될 것 같은 회사라서 좀 아쉽긴 한데, 이런 회사들이 1차 전지를 만들고 이 1차 전지를 만드는 게 드론에 납품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세 판단과 기본적인 예시 몇 개를 살펴봤는데요. 장세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른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원리,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성향과 스타일에 맞춰서 변경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갈 수 있도록 깡토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